안녕하십니까? 8월 31일 월요일 영국의 소리방송 뉴스데스크의 아이린입니다. 오늘은 영국의 공휴일입니다. 영국에선 공휴일을 뱅크 홀리데이라고 부르지요. 17세기부터 은행업이 번성하면서 기업과들이 많이 생성되었고 기업에서는 많은 고용을 하였습니다. 고정 수입을 가진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많은 상점들이 생겨났습니다. 고정 수입을 은행에 맡기 시작한 시민들은 소비 생활을 위해 은행의 휴일은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은행이 쉬는 날은 입출금이 안 되니까 기업도 쉬었습니다. 기업이 쉬는 날이 시민들은 소비 생활을 할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시민들은 쓸 돈을 미리 찾아 놓아만 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은행이 쉬는 날에 관여하지 않았었습니다. 은행은 개인 기업이었기 때문에 정부가 그들의 비즈니스에 관여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정부가 국민에게 공휴일이라고 쉬라고 지정한 날은 종교 생활을 위한 일요일과 크리스마스와 새해 1월 1일 뿐이었습니다. 1834년까지 영국 중앙은행은 33개의 성직자 날을 지켜왔습니다. 시민과 기업들은 너무 잦은 은행 휴일에 불편을 토로했고 1871년 당시 은행가이자 하원의원이던 존 루보크 경은 하원에서 휴일법을 발의하여 뱅 할러데이 액트 1871 제정되었습니다. 세법에 의한 휴일은 기존의 새해 첫날과 크리마스데이 외에 이스터 먼데이, 화이트 먼데이, 오순절, 8월의 첫날, 12월 26일 등 나흘만 추가되어 총 6일로 규정지어졌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노동운동이 활성화되면서 여러가지 변천이 있어왔지만 현재는 토요일과 일요일이 공휴일이고 도표와 같이 총 8일의 뱅크 홀리데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 공화당 후원그룹이자 공화당 역대 대통령들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어메리컨 컨서버티브 유니언 미국 보수주의자 연합이란 정치단체가 한국의 4.15 부정선거를 파헤치는 노력을 하고 있는 민경욱의원의 사회로 지난 8월 25일 ACU의 웨비나를 네트워크를 이용 합동 컨퍼런스를 개최한 것을 보도해 드리려 합니다. 한국 측에서 고영주 변호사를 비롯 여러분이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열거하였고 미국 측에서는 타라 오 박사와 고든 창 변호사가 동아시아 전문가로서 한국 선거에 개입한 중국 정부의 정황 증거들을 발표함으로써 미국 정부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것은 물론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고 있다는 인상을 시청자들에게 주기에 충분한 내용을 말해 주었습니다. 미국 폭스 뉴스에서도 발표를 하는 등 이제 사이로 부정선거는 더 이상 한국 국내의 문제가 아니란 사실입니다. 문 정권이 저지른 조직적 부정선거가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국회의원 중에서 최소한 60여 명은 부정 집계에 의해 당선되어 세비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타라오 박사의 연설 중 일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80석 확보였습니다. 충격적이죠. 고든 창께서도 이미 그 숫자를 말씀해 주셨는데 300명 중에 180명은 60%죠. 그래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하지 않고도 사실상 원하는 모든 법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그만큼 위험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지금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말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가장 먼저 월터 미베인 교수님의 연구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씩 들어보셨죠? 미베인 교수님이 선거 데이터 통계 분석을 하셨는데요. 그분이 전 세계 많은 선거에 사용했던 이포렌식 모델을 사용한 분석입니다. 이 이포렌식 모델은 미베인 교수님께서 전 세계 여러 선거에 대해서 이미 적용을 했던 것입니다. 한국의 선거의 경우 이 포렌식 모델을 사용한 통계 분석에서는 141만 8,079표가 부정한 표였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지현 제작팀장의 시사만감을 전해드립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중국 외교부장에게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홍콩과 위구르 문제를 대면에서 제기하는 것을 보면서 부럽기만 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625 전쟁에서 중, 소,
북공산당과 당당하게 싸웠고 이영만리 타국에서 간호사로 광부로 시작하여 경제의 고도 성장을 이루면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위대한 국가가 이젠 혼돈으로 빠져들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권력을 탈취하고 독재 정권과 손을 잡고 사회주의로 줄다름하고 있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고전적 멘트보다 현재는 평화를 원한다면 평화를 준비하라는 슬로건도 나오는데 국가 간의 전투가 멈춘다고 하여 평화가 주어질 것인가? 전 세계를 실시간으로 묶고 있는 바이러스, 시장, 네트워크의 발전들을 보면 여전히 서로의 불신, 갈등과 증오가 또 다른 평화를 위협하는 무기들이 된다. 평화는 일시적인 것이지 영원 불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북한과의 평화를 위해서는 한 발자국 물러나서 북한 정권과 대화를 하고 인도주의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한국 정부가 원하는 평화는 무엇일까? 1994년 유엔 개발계획은 국가안보만으로 개인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국제사회가 개인 안보까지도 직접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인간안보라는 개념을 발표한다. 인간안보 차원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접근할 수 있을까? 북한 헌법 63조를 보면 북한 정권이 인권인식이 담겨져 있는데 바로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적 원칙이며 2014년에 발표한 유엔 인권보고서,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등 각국에서 내놓은 북한 주민들 인권유린 보고서에 대한 북한 정권 반응은 철저하게 일관되며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벌이는 압박수단이라고 반발한다. 지금 한국 정부나 비정부 기관들은 인도주의적 지원으로 인간안보의 한 부분인 생존권 문제를 들고 나와 북한 주민들 생존권인 식량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 주민들에게 식량 문제보다 더 절실한 것은 바로 이동의 자유이다. 이동의 자유가 생존권 문제 해결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인간 안보로는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진다. 그것은 북한이 바라보는 인권 문제와 국제사회가 바라보는 인권에 대한 개념이 완전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 정부를 비롯하여 세계 기구들이 하고 있는 인도주의적 지원은 북한 인권을 개선시키는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을 고립시키고 오히려 인권학대를 더욱 악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북한 주민들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들 스스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그것만이 그들로 하여금 북한 정권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배양시키는 방법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들어가는 정보의 투입을 막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방송을 보시려면 유튜브에서 영국의 소리 방송을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